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프로그램이 튕겨져 나갔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언어재활사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요, 2012년에 장애인복지법, 자 여러분들 제80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실무 파트에서, 우리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의 현장실무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80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80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이 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언어치료사가 이때부터는 언어재활사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이 직업의 용어가 좀 낯설다고 느낄 텐데요. 이것이 좀 본격적으로 2012년도에 법령이 바뀌면서 언어재활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식 명칭도 언어치료사였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언어재활사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제80조가 개정되면서 또 한 가지 바뀐 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분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라고도 하는데요, 언어재활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고요. 우리 법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지만 반드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응시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제정되기 시작했죠.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한 78%에서 한 82%까지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근래까지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한 60% 이상으로 합격률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1급 시험에서는 이 현장실무라는 교과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대 교과목에 플러스 하나가 현장실무가 추가됨으로써 1급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2급에서도 우리가 언어치료사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나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언어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 1차적인 역할, 2차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좀 제가 중요한 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차적인 역할은 우선적인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차적인 역할은 세컨더리라고 해서 이제 부가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인 역할, 우선적인 역할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실무적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 이러한 것들은 1차적인 역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재활사에 또 2차적인 역할도 있죠. 자, 1차적인 역할 외에 또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언어병리학협회, 미국 언어재활사협회의 어떤 언어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하자면 2차적인 역할은 초학문적 협력의 기초에서 유관 전문가에게 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진단 및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향상을 모색하는 것이 2차적인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초학문적인 협력이라는 건 제가 이전에 다른 수업 때 좀 다뤘었는데요. 유관 전문가들이 다학자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초학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영역까지 다 포괄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유관 전문가, 우리에게 유관 전문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선생님 될 테고요. 그 외에 뭐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 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역시 간호사 선생님들, 청정사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진단이나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의 향상을 모색하는 것 역시도 저희의 2차적인 역할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유관 전문가에게 정보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배우는 이유가 이와 같은 2차적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의사소통장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언어장애인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법적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이고요. 하나는 특수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먼저 우리가 의사소통장애의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장애인복지법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지법. 자, 장애인복지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복지법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는 왜 할까요? 사회복지는 뭐 굳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시행을 하죠? 네, 사회의 형평성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장애인이라는 어떤 굴레를 씌우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형평성 있게 생활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위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형평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교육도 있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바로 돈이에요. 돈, 재정.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보다 어려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한테 정부가 돈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장애인이라고 다 돈을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재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에 서는 어떻게 돈을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재원을 어떻게 공평하고 형평하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급수는 어떤 거에 형평성이 맞춰져 있을까요?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을까요? 자, 급수는 결국 장애로 인해서 생활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독립적인 기능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의료비나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급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급수를 매기기 위한 게 장애인복지법, 즉 사회복지 측면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1급부터 이 급수 쭉 있는데 언어장애는 3급하고 4급만 있어요. 자, 20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기능적인 척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를 분류합니다만, 이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는 아직까지는 급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장애인 급수는 3급, 4급만 있어요. 자, 3급은 급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 장애의 어떤 정도가 심하다. 즉,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급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을 완전히 소실한 사람. 자, 예를 들면 전반 실어증, 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실성증,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폐 기능이 너무 세서, 네, 너무 중증도의 자폐우라서 거의 화용적인 측면이 어려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3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4급은 음성이나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4급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종합하면, 자, 사회복지 측면이 강조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사소통 장애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언어장애, 즉 의사소통 장애. 자, 여기서는 언어장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 언어장애에서는 자, 몇 급만 있다? 3급하고 4급만 있다. 자,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증도가 심한 거고요. 즉, 언어장애는 가장 심한 게 3급이에요. 자, 3급은 언어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자, 4급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장애 법적 근거가 첫 번째가 장애인복지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특수교육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해서요, 1977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이 2008년도 개정될 당시에 이제 이 바로 직전 해에 이제 직전 해에 제가 수원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서 제가 한 1년간 일을 했고요.
이 무렵쯤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자, 정확하게 이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왜냐하면 이때 그 공청회를 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특수교육법 개정 공청회를 그때 제가 국회의사당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청객으로 갔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억이 잘 나는데, 자,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거는 복지 측면이에요. 자, 복지 측면은 뭐다? 자, 재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야, 돈이 충분히 많으면 뭐 다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중증인 사람들, 경증인 사람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교육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교육은 장애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교육 자체가 공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 모두는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중증, 경증 나눠서 경증은 교육을 조금만 해주고 중증은 교육을 많이 해주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하죠. 공교육에서는 급수를 나눌 수 안 됩니다. 자, 공교육은 자, 뭐다? 자, 모두에게 다 보편타당하게, 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등급이 없다. 왜? 교육 측면이니까. 자, 앞서 보셨던 장애인 복지법하고는 좀 다르죠. 장애인 복지법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더,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교육법 제15조. 자, 알아두십시오. 아까 보셨던 장애인 복지법 몇 조? 2조. 자, 최근에 2012년도에 개정된 우리 언어재활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건 몇 조? 장애인 복지법 제80조. 네, 11조 아닙니다. 80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더 정의하기 쉽습니다. 자, 특수교육법은 제15조에 있는데 여기 참 재미난 게 나와 있어요. 자,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한 장애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뭐가 있나요? 흥미로운 거 못 찾겠나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거 앞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짠, 예,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네, 요렇게 뭐 나와 있는데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쵸? 여기서는 여러분들 의사소통장애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의사소통장애. 자,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는 사람들인가요? 예, 의사소통장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장애도 아니고 언어장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각장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으면 여러분들 의사소통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게 듣고 말하고 이 화자와 청자의 피드백, 예, 우리 스피치 체인이라고 하죠.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걸 우리가 의사소통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자, 제가 이 현장실무란 수업에서는 원래 이거를 제가 그 서술형으로 참 문제를 많이 냈었었는데 학생들한테 알려주죠. 미리 이런 부분이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서술형 문제를 잘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술형으로 많이 내요. 자,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특수교육법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거를 넣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한계점은 뭐냐? 자, 단지 언어장애라는 명칭이 의사소통 장애로 확대돼서 사용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앞서 언어 문제, 말 문제가 여기서는 그냥 의사소통 장애라는 어떤 함축되고 포괄된 용어로 그냥 변동돼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교육법 제15조를 보시면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시각장애, 예, 청각장애. 자, 청각장애 어때요? 우리 의사소통장애에 해당이 되나요? 되죠. 자, 지적장애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죠. 자,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 정서행동장애 어때요, 여러분들? 예, 해당이 되죠.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아동들이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이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자, 아스퍼거 증후군은 고기능 자폐 아동을 얘기합니다. 자, 자폐성 장애. 여기서는 좀 이제 분리해서 나누긴 하는데요. 어쨌든 자폐성 장애. 자, 우리 의사소통 장애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죠. 자, 자폐성 장애는 언어 영역 중에 5대 영역 중에서 어디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화용의 문제죠.
자, 프라그매틱스라고 하는 활용의 문제입니다. 자, 학습장애 어때요? 자,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학습장애 역시도 실은 우리가 이 폴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시면요, 학습장애 결국은 의사소통장애가 학령기로 가면 학습장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장애가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자, 언어적 문제 학습장애와 수학적 문제 학습장애로 나뉘는데, 언어적 문제 학습장애는 어떻습니까? 언어장애가 사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 언어적 문제 학습장애가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지체. 네, 발달지체도 사실은 발달장애 측면에서 보시면 언어 문제가 있다. 자, 결국 무슨 말인가요? 자, 의사소통장애라는 표현을 따로 떼놨지만 실은 이렇게 유관되는 장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사소통장애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장애로 선정한다라는 게 이 다양한 유형을 다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장애, 청각장애, 발달지체, 자폐성장애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청각장애, 지적장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모두 다 어떻습니까? 의사소통 행동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실은 잠재적인 의사소통 장애이다, 또는 의사소통 장애의 유관 장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자, 교육 측면 조금 더 진보됐어요. 그래도 등급을 나누지 않고 그 기능적인 문제 초점을 맞췄는데, 자, 문제는 뭐다? 의사소통 장애라는 표현이 쓴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자, 고무적인 일인데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 여기 하나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치료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유관된 장애가 많고, 실은 그 중에 의사소통 장애라는 거 하나로 딱 별도로 떼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발생률을 좀 보시죠. 자, 이 책들을 좀 보시면요, 실은 우리나라 연구보다는 외국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역학 연구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언어 치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질병학자에 좀 가깝고요. 실은 저는 이런 발생률이나 유병률, 역학적인 연구도 실은 과거에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아쉬운 게 역학적 연구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없거든요. 자, 그래도 외국 연구들 좀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 발생률, 자, 발생률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유병률이 있고 발생률이 있죠. 자, 유병률은 또 뭐라고 하나요? 프리밸런스. 프리밸런스를 유병률, 좀 출현율이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출현율이라고 나오는데, 실은 의학 쪽에서는 유병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자, 발생률은 뭔가요? 자, 발생률은 다른 말로, 우리말의 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평생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의학에서는. 자, 평생 유병률, 즉 발생률은, 평생 유병률 여러분 이해하기 훨씬 쉽죠. 자, 유병률은 그 시점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발생률은 평생 동안에 누적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감기 한번 보시죠. 감기.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감기 환자는 감기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그건 뭔가요? 자, 올해 지금 감기가 없는 사람 분모에 올해 전체 인구를 넣고요, 분자에 감기가 걸린 사람을 넣으면 유병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감기가 발생한 사람은 100%겠죠, 거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발생률입니다. 자, 보시면 유병률과 발생률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언어 치료에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유창성장애라는 책에서 많이 나와요. 유창성장애 파트에서. 자, 왜 얘기하니까 이거를? 유창성장애는 그만큼 누구나 다 정상적인 비유창성이라는 걸 겪으면서 어느 순간 유창성 장애로 정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진성 유창성이라고 표현하죠. 진짜 유창성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또 회복하는 정상적 비유창성 단계만 거친 사람이 있다. 자, 이때 얘기할 때, 자, 발생률은 되게 높지만, 유창성 장애는, 유창성 문제는 발생률은 높지만 유병률은 낮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평생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발생률을 보면 미국인의 약 17%가 의사소통 장애로 추산됩니다. 자, 17%가 얼마나 많냐면요, 5명 중에 1명가량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거다. 자, 5명에서 6명 중에 1명은 한 번 이상,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의사소통 장애를 앓았거나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산됩니다. 자,
학령기 아동에서의 두 번째로 흔한 장애예요. 여러분들 학령기 아동 여러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두 번째로 흔하답니다. 자, 그만큼 빈번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학령 전기만 초점을 좀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인이나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에게서 굉장히 의사소통 장애 유병률이 높다. 따라서 뭐 학습 장애라든지 이제 뭐 ADHD라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는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령기 아동 10명 중에 4명은 학습장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예, 장애자 이거 좀 잘못 쓴 말이죠. 제가 학습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령기 아동의 10명 중에 4명이 40%가량이 학습장애라고 합니다. 즉 학령기 아동에서의 특수교육 서비스의 가장 많은 비율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학습장애인 거예요. 자, 학습장애가 단순히 학습 부진화가 아니라 부진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의사소통 장애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학령 전기의 아동 언어 장애가 학령기에 오면 학습장애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 절반이 의사소통 장애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많은 수가 의사소통 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장애는요, 주로 발달 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동반되어 발생을 합니다. 자, 장애 아동의 26%는 의사소통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을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구분하는데, 자, 이 중에서 얼핏 봐도 절반 이상이 다 언어 문제를 동반하고 있죠. 지적장애나 청각장애나 자폐성장애나 학습장애나 다 언어 문제 어느 정도 다 있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우리가 어떻다? 26%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더라. 심지어 굉장히 많은